제 아들의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1995년생. 저는 늘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변두리, 바닷바람이 불어와 집안에 늘 젖은 소금 냄새가 배어 있던 곳. 저는 그곳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버텨왔습니다. 좁은 주방, 늘 김이 가득 차서 안경이 뿌옇게 서리던 그 공간에서 어린 준호는 남몰래 눈을 반짝였습니다. 5살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멸치 다시물을 끓이고 있는데 준호가 유리 그릇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국물은 어제보다 진해요. 그때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입술에서 나온 말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된장의 발효 냄새로 계절을 구분하고 김치찌개의 간이 조금만 달라져도 눈썹을 찌푸리던 아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입맛 까다로운 애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재능이었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현실은 늘 가난이었고 꿈은 언제나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호가 요리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못 박듯 말했습니다. 그런 건 소용없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취업 준비나 열심히 해라. 그 말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아이의 가슴속 불꽃을 꺼뜨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들의 눈빛을 피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살아오며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확신과 열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러움은 곧 두려움으로 변했고 두려움은 결국 거절의 말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준호는 낡은 헌책방에서 책 한 권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손때 묻은 표지, 바랜 종이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던 책. 제목은 누구나 요리할 수 있다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전설의 셰프 최경호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늦은 밤, 작은 전구 불빛 아래에서 책장을 넘기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몰입한 얼굴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철없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책의 글귀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아빠,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준호는 책을 덮으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요리는 배경이 아니라 진심으로 완성된 달에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작은 칼과 도마가 놓였고 새벽마다 직접장에 다녀와 채소를 다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볶는 기름 냄새와 끓는 국물의 향이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 감히 꾸면 안 될 꿈 같았습니다. 꿈은 언제나 실패와 좌절로 이어진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그 눈빛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눈빛으로 무언가를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삶은 늘 생계를 위해 몸을 구부린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튀어나온 기름방울에 데이고 매캐한 연기에 눈을 비비면서도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살기 위해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무언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책을 덮은 아들의 손이 떨리지 않는 것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는 저를 떠날 것입니다. 저의 좁고 눅눅한 분식집을 벗어나 더 넓고 빛나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목에서 끝내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가게에서 남은 떡볶이 냄새가 집안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바람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 번지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자랑스러움, 질투와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쩌면 그 현실조차도 언젠가는 아들의 꿈 앞에서 무력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2020년 제 아들은 결국 부산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 쥔 것은 아르바이트로 모은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지하철 요금과 밥값을 제하면 몇 주도 버티기 힘든 돈이었지만 그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내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말려도 소용이 없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넘어 운명을 끌어안은 사람의 그것이었으니까요. 서울로 향하던 날 저는 터미널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무거운 여행 가방 하나와 손에 꼭 쥔 요리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은 아들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얼굴은 결연했지만 어딘가 어린아이 같은 설렘도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럽고 또 대견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홍대 인근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간판 불빛마저 희미한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들에게 또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작은 주방 안에서 그는 다시 칼을 잡았고 매일같이 그릇과 소스를 다루며 밤늦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민석이라는 청년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아들보다 2살 많았고 요리 실력은 그리 뛰어나지 않았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툴고 실수도 많았지만 늘 다시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둘은 곧 친구가 되었고 함께 땀을 흘리며 같은 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훗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큰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손님이 많아 주방이 정신없이 돌아가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민석이 실수로 중요한 소스를 망쳤다고 했습니다. 불 조절을 놓쳐 소스가 눅눅하게 타들어가고 향이 완전히 달아나 버렸던 것입니다. 주방은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고 다른 직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조용히 민석 곁에 다가가 다시 재료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양파와 마늘을 다지고 허브를 썰어 넣으며 불 앞에서 손을 놀렸습니다. 민석이 실수한 흔적을 덮기 위해 그는 누구보다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완성된 소스는 손님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은 오늘 요리가 특별히 맛있다라고 말하며 만족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칭찬은 민석에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민석이 마침 마지막 손질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민석의 요리 솜씨가 점점 늘어난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 아들은 그 뒤에서 조용히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미안해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는 겸손이라기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때부터 아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며 둘은 자연스레 주방에서 한 쌍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세상은 늘 남의 이름을 더 크게 불러줄까? 왜 묵묵히 뒤에서 땀 흘린 사람의 손길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 저는 아들의 이름이 빠진 칭찬이 서운하면서도 동시에 기특했습니다. 그는 남을 밀어내지 않고도 자기 길을 걷는 아이였습니다. 밤늦게 가게 일이 끝나고 전화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는 아들의 성장이 자랑스러웠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들을 홀로 서울에 보낸 것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부산의 분식집을 넘어 더 큰 무대 위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음식은 곧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홍대의 숨은 보석 같은 레스토랑. 이 작은 가게에서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다니 놀랍다. 사진과 글이 빠르게 퍼지면서 가게 앞에는 점점 줄이 늘어섰습니다. 평소엔 손님이 드물던 점심시간에도 테이블이 가득 찼고 저녁이 되면 예약 없이는 들어가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은 접시에 담긴 음식을 사진으로 남기고 해시태그를 붙여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주방의 한 장면을 담은 사진도 종종 있었습니다. 불 앞에서 조리복을 입고 묵묵히 서 있는 제 아들의 모습, 땀으로 젖은 이마, 집중하는 눈빛, 빠르고 섬세하게 움직이는 손끝. 그는 아직 알바생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셰프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주방장 박상우는 그런 변화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그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점점 아들의 요리를 칭찬하기 시작하자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단골은 박 주방장님 요리보다 젊은 알바가 만든 게 더 맛있다라는 말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박상훈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주방 한켠에서 아들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잘난 척이야? 그냥 알바잖아. 그 말은 곧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들은 아직 정식 요리사가 아니라 그저 시급을 받는 알바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끝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창조였습니다. 아들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칼을 들어 채소를 썰며 고개를 숙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전화를 걸어온 그의 목소리 속에는 작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가 봐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늘 노력보다 배경과 자리를 먼저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진짜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요. 시간이 흐르자 민석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한국 최고의 파인다이닝 셰프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추천으로 지금의 레스토랑에 들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준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새로운 레스토랑을 차리자. 동등한 셰프로 이름을 걸자. 그 제안은 매혹적이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넘어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아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민석을 친구이자 동료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약속대로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걸렸고 언론에서는 젊은 셰프들의 도전이라며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손님들은 두 청년의 패기와 열정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알려지고 손님이 몰리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민석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신만 앞세웠고 주방에서도 아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제안해도 그건 아마추어 생각이야 라며 잘라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민석의 이름만 기억했고 아들은 그림자처럼 뒤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분노와 허무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팠던 것은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말수가 줄었고 손끝의 움직임에서 힘이 빠져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고 눈빛은 텅 빈 듯 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요리사의 손이었지만 마음은 산산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괜찮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내가 무너져도 나는 끝까지 널 믿는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무너진 눈빛 속에서도 언젠가 다시 불꽃이 피어날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이 돌았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악명 높은 평론가 최안이 그 레스토랑을 찾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방문은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호평을 받으면 단숨에 유명세를 얻지만 혹평을 받으면 다시는 업계에 발을 들이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늘 자신감으로 가득하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준호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동안 무시와 배신을 일삼던 민석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위기의 순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준호뿐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냉소만 던지던 동료들도 심지어 저와 아내까지도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확고한 눈빛으로 불 앞에 섰습니다. 그날 아들은 화려한 파인다이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뿌리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늘 집에서 먹었던 어머니의 된장으로 맛을 낸 한정식을 차려낸 것입니다. 된장의 깊은 향, 갓 지은 밥에 따스한 김, 나물의 소박한 단맛이 한 상 위에 올랐습니다. 최아는 젓가락을 들어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차갑기로 유명한 얼굴에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들이 해냈다는 것을,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사람을 움직였다는 것을. 최안의 호평은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사와 칼럼이 쏟아졌고 많은 이들이 그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몰아닥치며 외식업계가 흔들렸고 결국 그 레스토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짐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최안이 직접 아들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요리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가게를 열어보세요. 그 덕분에 아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민석과 함께 작은 비스트로 누구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나 요리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러나 진심이 담겨야만 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였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달 주문을 직접 포장하고 작은 손님들을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가게는 차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때로는 손님이 한두 명뿐일 때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내어준 요리는 늘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맛을 기억했고 서서히 단골이 생겨났습니다. 작은 주방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땀에 젖은 아들의 이마, 묵묵히 칼을 잡는 손, 그리고 그 옆에서 여전히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돕는 민석의 모습. 그 풍경은 비록 화려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가장 빛나 보였습니다. 이제야 고백합니다. 아들이 요리를 꿈꾼다고 했을 때 저는 늘 현실만을 말하며 그를 막았습니다. 세상은 냉정하고 실패는 곧 생존을 위협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제 아들은 제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좌절을 딛고 자신의 이름으로 요리를 내는 셰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요리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건네는 일이라는 것을. 책 속에 쓰여 있던 말, 누구나 요리할 수 있다. 하지만 진심으로만 가능하다. 그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몸소 증명해낸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길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큰 손님이자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겠습니다. 아들의 주방 앞에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는 내 이름이 빛날 차례다. 나는 그저 내 뒤에서 내 요리를 먹는 가장 행복한 손님이면 된다.